자,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성문법. 우리 이제 법에서 이제 나오죠. 성문법과 불문법. 자, 성문법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종이에 적힌 거죠. 종이에 적어 놓은 거예요. 너는 이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게 종이에 막 적어 놓은 게 성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불문법. 종이에 적지 않은 것이 불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문법. 성문법을 보게 되면은 제일 높은 법. 우리 이제 뭐요? 헌법이죠. 헌법. 헌법. 우리 나라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나라의 법의 뿌리가 돼서 이 법을 벗어나면 무조건 위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회, 법률. 법률. 자,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을 하는데 누가? 국회의원이죠. 자,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을 하면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어. 그럼 대통령한테 언제 넘어가냐?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해서 대통령이 넘어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공포 안 하면 안 돼. 열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버리죠. 야, 다시 해. 자, 이게 제의라고 해요. 제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제의를 할 때는 변경은 못합니다. 야,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고쳐서 해. 이런 얘기 못해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없고 그냥 법이 잘못됐으니 다시 만드세요 라고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뭐예요? 그냥 이 공포한 날로 20일이 지나면 그 실행이 돼요. 실행.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작된다. 뭔지 이렇게 내용들이 정해지는 거죠. 20일이 지나면 시효가 돼요. 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제적 인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뭘 만들어요? 올리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게 국회에서 모여서 3분의 2 이상 찬성.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건의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대부분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률안이 만들어진다.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법률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률안은 그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법률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법률안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법률이 끝났어. 여기까지는 어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자, 밑에 뭐가 나와요? 시행령. 자,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이죠. 대통령 명령.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행 규칙은 부칙이라고 합니다. 부칙. 시행 규칙이라고도 하고 부칙이라고도 해요. 왜 부칙이라고 하냐? 보건복지부 총리령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총리령이라든지 장관령이라고 해서 부칙이라고도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이게 해서 만든다라고 해서 부칙이라고 하는데 규칙입니다.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장관이라든지 총리 명령이에요. 명령이 시행령. 자, 그 밑에 여기까지는 전국구법이죠. 전국구. 그래서 이제 전국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지방설정법이 있죠.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 이 자치법규가 있는데 이 자치법규는 말 그대로 그 자치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받고 있는 것이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조례, 규칙. 그래서 시행 규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구의회 또는 시의회에서 만든 법이 조례다라고 하면은 시행 규칙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만들었다. 의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구의회에서는 시군구청장의 명령,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시도지사 뭐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명령은 규칙이고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거. 그래서 조례가 더 큰 개념이에요.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헌법이 있었고요. 자, 여기 헌법이 있었어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순이에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법률은 모두 위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밖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요? 해외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법규. 법규가 있고요. 자, 국제 조약이 있죠. 국제 조약, 국제 법규.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지키는 법이고요. 자, 국제 조약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한미동맹 이러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전쟁하면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이러면 한국과 미국만 연관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상관없고요. 국제법규 하면은 모든 나라가 지키는 법이에요. 이게 성문법입니다. 종이에 적혀 있어요. 자, 불문법 종이에 적혀 있지 않죠? 불문 종이에 적혀 있지 않지만 뭐요? 법으로 효력이 있는 법, 불문법. 그래서 뭐 있어요?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지켜왔었던 내려오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법을 뭐라 그래요? 관습법이라고 얘기하죠.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례법. 판례법은 어디? 대법원. 뭔 판례? 자, 마지막 조리죠. 조리. 사람의 이치에 맞게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이치, 도리에 맞게끔 하는 게 조리인데, 이 조리까지 내려오지 않죠. 기존의 법들이 다 있어서 요 규칙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틀린 것을 성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방금 이야기한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원,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겁니다. 법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자치법규 순으로 위계를 갖고 있다. 정답 2번이네요. 이거 바뀌었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의 명령이 총리령 아니면은 부령보다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 더 높다. 시행령이 더 높은 높이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헌법에서 법률을 재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입법은 국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에 이제 법률안을 정부도 이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그 제출된 법률안을 법률로 법으로 효력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성을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요 입법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모든 상위법 우선의 법칙. 우선의 법칙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한 법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에 의의가 있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제의를 보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의가 가능한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의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요 순서가 달랐죠. 이 순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불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법은 법원에 내리는 판례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만 인정됩니다. 요것만 인정. 가정법원, 고등법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관습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불문법에 관습법이 있잖아. 관습법, 판례법, 조리예요. 그래서 뭐가 더 높은 거? 판례법보다 관습법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는 것은 관습법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법들이에요. 법으로 이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면 사회적 관행이라고 할까요? 관행으로 그냥 국가의 승인이 됐어. 그래서 강제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 뭘로 나와요? 민법이나 상법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데 요게 뭐요? 관습법이 아니죠. 관습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법, 상법으로 나타나오는 거고 그 사회적 규범이요. 사회적 규범.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의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쓰긴 너무 힘드니까 법에 다 넣어놓긴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관습법. 그러나 도리, 합리, 본질적 법리를 의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조리죠. 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리, 합리성이라든지 도리, 우리가 이제 쉽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은 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그렇죠. 조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관습법과 조리는 사회복지, 불문법에 속한다. 그렇죠. 불문법에 속합니다. 관습법, 조리, 또 하나 뭐예요? 판례법, 요 세 가지가 불문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게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은 관습법이 아니라 조리입니다. 자, 헌법 34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 자, 우리 헌법 34조에 뭐가 있었어요? 청소년,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자의 복지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 국가는 노인, 청소년, 복지 향상의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렇습니다. 의무를 져요. 그래서 노인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사회보장,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보장을 할 의무가 이 국가에 있습니다. 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여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뭐 권리를 갖죠. 자, 권리를 가자. 그런데 뭐요? 요거는 헌법 34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헌법 34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런 내용들은 뭐야? 헌법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지 이 헌법 34조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 것이 헌법 34조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거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헌법 34조에 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회보장 자, 우리 이제 사회보장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보장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 A라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복지관에서 수급비 신청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어르신이 복지관에 신청을 했어요. 자, 복지관은 신청했지만 뭐요?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어.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곳에 이송을 합니다. 이송. 어디, 언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송을 해요. 자, 그러면 요 이송된 날을 뭘로 봐요? 신청일로 보죠. 신청일로 본다. 자, 그래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A 어르신이 수급권이 생겼어요. 수급자가 됩니다. 수급권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신청은 방금처럼 어르신이 복지관에 직접 했지만 복지관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대신해줬죠. 대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급권이 생깁니다. 수급권이 생기면 뭐 있어요? 자, 양도하지 못해요. 담보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양도, 담보,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돈을 뺏기면 안 되죠. 압류가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일신 전소권이라 모든 권한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양도, 담보, 압류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 수급권에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요. 정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 정지하거나 제한하면은 누가 문제 생겨요? 수급자가 먹고 사는데 어렵겠죠. 그러나 법에 따로 정하고 있어요. 정한 경우 그때는 뭐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수급권 또 뭐 할 수 있어요? 포기 가능해요. 포기 가능합니다. 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도 가능해요. 포기한 걸 다시 취소가 가능해요. 자, 이땐 뭘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자,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것이 타인에게 이제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급권을 포기했어.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뭐야? 어이, 김씨 밥 좀 사줘.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 타인에서 피해를 입혀요. 아니면 뭐요? 법을 너 없으면 못 먹을 줄 알아? 법을 위반하는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징역 3개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정지 제한이 될 수 없는데 법에 따라 정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한다고 그랬죠. 법 위반 3개월 하면 3개월 동안 수비가 정지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서면. 종이로 써야지 이거 말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급권 신청이에요.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수급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의 관계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구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권리를 가져요. 모든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로는 모든 거 할 수 없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 모든 수급권은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소유권은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권주의는 담당자죠. 담당자. 공무원들이 이제 신청해 주는 거고, 신청주의는 본인이 신청하는 건데, 모든 수부장권은 아니죠. 모두 이제 수급권을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수급권은 직권주의가, 그러니까 직권주의가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연금법. 또 하나 있군요. 그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에 관한 요것만 이 직권주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보장 수급권은 대부분 신청주의로 나와 있고요. 신청주의로 할 수 있고, 직권주의가 가능한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네 가지 법에 직권을 병행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법을 통해서 직권이 가능한 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수급권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수급권만 직권이 가능합니다. 3번 부당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들은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돈을 내가 낼 수 있어. 돈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진 그 사람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 수익자가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고 이럴 때 국가가 이제 정하는 거죠. 지자체와 이제 정하기도 하고 자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그렇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곳에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관에 냈을 땐 복지관이 돈이 없어요. 줄 수 있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옮기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상위법, 우선의 법칙.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제일 큰 상위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가장 큰 법은 사회복지 사업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모든 수급권이 아닙니다. 국기법,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사회보장 기금 급여법 요거에만 직권이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뭐예요? 신청주의. 네가 힘든지 난 몰라.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수호권이 아닙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청하냐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요 사회보장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1, 3, 30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위원장,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은 국무총리, 총리가 되죠. 자, 부위원장, 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이 3명이 부위원장입니다. 30인의 위원이 있어요. 위원. 자, 각부 장관들 있죠. 뭐 자세히 들어가면 국무실장도 들어가더라고요. 국무실장 뭐 이런 것들 뭐 들어가는데 대부분 사회복지 아니면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들어간다. 여가부도 있을 것이고요. 뭐 국토교통부 부 등등등등등등등 많은 장관들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뭐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런 그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원회 민간위원이 있어요. 민간위원. 자, 노동자의 대표. 자, 사용자의 대표. 변호사. 학식이 있는 자.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위원이 들어간다. 1, 3, 30. 요게 위원이에요. 그리고 요 공무원들은요. 자기 임기고요. 요 사람들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보궐위원 같은 경우는 남은 임기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장이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대장이었던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한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그냥 국무총리 소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책조정위원회도 있었잖아요. 정책조정위원회, 아동,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세고 있는 정책조정위원회도 이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다 국무총리 소속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렇죠. 기획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가 된다고요? 위원이 됩니다. 부위원장이 됩니다. 자,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임기. 전임자가 남은 임기.
전인자의 남은 임기가 보궐위원회 임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뭐 한 3개월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1년 7개월 되는 거고 1년 9개월이죠. 자, 그런데 뭐 1년하고 뭐 2년 다 끝날 때였다. 그러면 얼마 못 하는 거죠. 자, 남은 임기로 합니다. 자, 정답이 3번이네요. 3번이 틀렸어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그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번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요 법률이 뭐예요? 사회보장 급여법이에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보장 급여법 2015년에 사회보장 급여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 내용으로 틀린 거요.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 및 시군구에 통합 사례관리사를 둔다. 자, 둔다.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찾아내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를 통하여 통합 사례관리사를 둔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죠. 뭐가 잘못됐냐면 자,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사례관리사를 둔대요. 그럼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둘 수 있겠죠. 근데 뒤에는 뭐야? 통합 사례관리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둔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어야 돼,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같은 경우가 조건부잖아요. 필요한 경우는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들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떻구나 저렇구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 못 찾아내요. 못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강제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우리가 법률에 하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문을 좀 보고 지문에 조금 이상한 점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수급권자란 권자입니다. 권이니까 뭐예요? 권리를 가진 자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수급권 급여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수급권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급자는 수급을 받는 자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수급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사회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래요. 사회보장을 하는 기관. 자, 그럼 이 사회보장은 누가 하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보장기관입니다. 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실행해야 된다. 그렇죠. 실행해야겠죠. 그 보장계획을 하라고 만들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둔다가 아니에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사업법에 대한 내용 중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법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때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법원에는 감사와 이사로 만들어지죠. 감사, 이사. 자, 우리 이사가 있습니다. 자, 이사는 7명 이상. 7명 이상. 이사장이라고 하죠. 이사장.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사니까 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사장이니까 이 이사장을 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명 이상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사장보다는 사회이사죠. 사회이사. 사회이사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2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부장을 그 법인에서 이사를 추천할 때는 이제 7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이사 2명, 총 인원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사는 누가 안 돼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에 5분의 1, 그 다음에 외국인 2분의 1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시설장. 시설장 가능. 직원은 안 돼요. 시설장만 가능하고 직원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 7명이죠. 그 7명 이상 이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설에서 이사들은 그 이사들이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데 요 사회이사를 2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죠. 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줘요. 이 추천은 3배수. 2명이 필요하면 6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 중에 1명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 가능. 자,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 2명 이상. 자, 2명 이상이고요. 자, 이 사람은 변호사, 그러면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중 1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는 연경은 2년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연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법인의 좀 특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 그렇죠. 감사 2명, 그 다음에 대표이사, 그 이사는 7명입니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 싶대요.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틀린 거요. 자, 처음에 법인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뭘 받아야 되냐?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 법인을 이제 만드는데, 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입니다. 인가사항이에요, 인가사항.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용이 아니고 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는 딱 하나예요. 법인 이제 이야기 할 거죠. 나 이렇게 법인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법인 설립이죠. 설립할 때 이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거고, 이 정관 변경은 인가를 받습니다. 자, 범위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이 설립 목적에 수행하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익 사업이 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 사업이 뭐 얼토당토 없는 수익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기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바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바자회도 할 수 있고,
또 일일 오프, 예전엔 일일 오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좀 안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장은 가능하지만 직원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장은 가능하고 법인 이사는 시설장은 가능하지만 직원은 안 되고 감사는 누구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지사의 허가래요. 자, 그럼 이거 뭐 같은 시도. 같은 시도는 시도지사 허가고요. 다른 시도 있죠. 다른 시도. 시도. 뭐 서울과 인천에 있는 법인 이럴 경우 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정답은 우리 이제 정관을 변경할 때는 뭐 하라고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아니죠.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정관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사회복지사업법 중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상황들, 협회, 위원회 산의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그렇습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들, 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선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외전에는 뭐 이제 이게 달랐죠. 지금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은 대부분 한 99%, 98%가 신고해요. 그러나 뭐 조금씩 다른 입양특례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신고가 아니고 인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뭐 이런 것들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받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권 포함돼요. 사회복지사 인권, 클라이언트 인권 뭐 이러면서 8시간 보수교육 받을 때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자, 4번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의 대표도 가능하고요. 보호자의 대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설에 그러면 보호자는 영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있다라고 그랬어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된다. 그렇죠. 상근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이제 정규 시간에는 어디에 있으래요? 시설에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시설에서 상근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틀린 거네요. 내용으로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법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요런 내용들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노인복지 안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나올 때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틀린 겁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한다. 그렇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10월 달이죠. 이게 경로의 달. 경로의 달로 지키는 겁니다. 경로의 달. 10월 달을 경로의 달로 지켜요. 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자, 5년마다 자 아보성교에 성가되는 노사장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보성교에 성가되는 노사장이 한대요. 자,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마다. 정답 2번이네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3년마다. 3년마다 뭘 하는 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자, 3번 노인에 의한 재화,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다. 자,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 자, 노인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재화, 판매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그 물건 팔고 물건을 만들 이런 것이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전문기관이 노인들에 의한 재화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은 65세가 노인입니다. 65세를 노인으로 봐요.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을 때 노인의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임기도 60세였던 거죠. 자, 그랬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60세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나이가 65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던 거지. 기존에는 60세였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사람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되고, 내가 60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60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들어갈 입소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 직무와 자격증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이다.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 교부, 이러니까 뭐 같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험법에 이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나와요. 노인복지법에서 이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3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 5년은 아니다. 자, 5년마다 실태조사하는 게 뭐냐면 정신건강 증진법, 요게 5년마다 실태조사예요. 정신건강증진법이 5년마다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법 1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한다고 하거든요. 매년 1년마다 실태조사. 장애인 직업재활법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법. 나머지 다 3년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 이유 아시겠죠? 왜요? 아동의 나이는 18세. 18세가 지났으니까 아동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은 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 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 및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학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담 치료, 교육 등은 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책조정위원회 또 있어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다문화 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모두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게 됩니다. 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그렇죠. 매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휴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5월 어린이날을 이제 지정했죠. 그 이후 일주일을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자, 정답 4번이네요. 자, 일주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하나요? 아니죠. 언제? 5월 1일부터 7일까지. 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14일이요. 14일까지 뭐요?
어버이 주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법들은 그 날로부터 일주일이 주간이고요. 그래서 아동하고 이 노인만 조금 달라요. 그거 다른 것도 다른 게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방금 이야기한 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가 어린이 주간. 그 다음에 노인은 없죠. 노인 주간이 없어요. 그러나 10월 달을 경로의 달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의사, 교사, 전담공무원, 보육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제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종사자, 의료종사자, 사회복지, 복지종사자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신고 의무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같은데 아닌 사람 경찰관, 소방관, 성직자, 이웃주민 이 사람들 신고 의무자 아니에요. 신고 의무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알면서도 그 사람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하고 그 이후 일주일을 어린이 주간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좀 잘 알고 계세요. 자, 11번 장애인 복지요. 자, 장애인 복지 장애인 날이 4월 20일 그 주간을 일주일간 일간이 주간이 됩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넣을 수 있다. 자, 위할 때 있대요. 뭐 당연하겠죠. 장애 판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도 장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애 증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장애인이 아니죠. 뭐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청하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한다. 그렇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뭘로 한다고요?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자,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아부성교회 성가대는 노사장이 한다. 노사장이네. 노사장. 그 장은 3년. 이거 많이 바꿔놓죠? 이게 많이 바꿔놓습니다. 실태조사 3년을 되게 많이 바꿔놓으니까 아부성교회 성가대는 노사장이 한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지가 있어요. 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를 누가 얘기했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 보호수당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장애인 연금법에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수당, 뭐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지법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연금만 장애인 연금법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경증 장애인이죠. 1급, 2급을 1급, 2급 중복 상급이에요. 1급, 2급
중복 상급. 상급 2개가 있으면 이 사람도 2급으로 봐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급, 2급, 중급, 상급을 중증장애, 나머지를 다 경증자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경증장애가 장애 수당을 받는 거고요. 중증장애가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실태조사는 3년이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한부모입니다. 자, 한부모는 뭐예요? 누가 한부모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사람 한부모. 자, 부모 중 2명이 다 있으나 한 명이 뭐예요? 징역을 갔든지 아프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뭐 그래서 뭐예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도 한부모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다 있어도 역할 못하면 한부모, 2명이 중 1명만 있어도 한부모. 미혼자도 있죠. 미혼자들도 한부모에 포함됩니다. 자, 한부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한부모 가족 상담소는 상담하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렇죠. 자립하고 문제 해결해서 상담하는 시설이 요 상담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우리 청소년이 몇 살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9에서 24세 청소년입니다. 9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봐요. 자, 한부모란 18세 아동 못 두는 부를 말한다. 18세 이하 뭐예요? 아동이 청소년 아니에요? 자, 그럼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청소년 한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가 아니에요. 18세가 아니라 24세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된다. 그렇죠? 그 결과를 공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청소년 한부모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거는 강제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양육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복지급여 신청할 때 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이 세 가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도 있죠. 대여. 한부모 가족가 대여할 수 있어요. 대여. 교사의주. 교사의주죠. 교육비, 사업비, 의료비, 주택비, 주택구입비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 다쳐서 쓰는 의료비, 주택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이 네 가지는 대여해 줍니다. 대여.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동교육지원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주는 거고요. 교육비, 아동교육비에 대한 내용들은 대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청소년 한부모는 몇 살이라고요? 24세 미만입니다. 자, 영유아 보육법. 자, 영유아 보육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시도지사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 자,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노동법들이에요. 노동법에 위반됐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당연히 그러는 거고요. 자, 이런 시도지사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어린이집.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어떻게 해요? 자, 상시 500인, 상시 인원 500인,
여성 300인 이상입니다. 있는 곳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돼요. 요 숫자만 좀 알고 계세요. 상시 500인, 여성 300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성이 300인이 안 되더라도 직장에 500인이 넘으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어린이 이용 대상이요.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그렇죠. 영유아요. 영유아. 6세 미만의 미취학. 이 아이들을 영유아라고 하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2세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겠죠. 12세인데 어린이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가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자, 어린이집 설치해야 되겠죠. 국공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 어린이집, 뭐 부모 협동 어린이집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특지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4번 틀렸네요. 자, 왜 틀렸어요? 자, 영유아 실태조사 3년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신고도 해야 돼요. 근데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만들고 이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라라고요. 인가. 그리고 인가를 받고 이 인가증이 있잖아요. 인가증. 인가증을 어디요? 항시 기재해 놔라. 그래서 인가증이 보이는 곳에 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을 인가받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요. 인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 우리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집 인가였죠. 또 뭐가 있냐면 성폭력, 가정폭력도 인가예요. 성폭력, 가정폭력 인가. 자, 노인시설들. 노인 특히 이제 어디 시설이냐? 장기요양시설 지정.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 이런 정도가 지정이고 뭐 인가고 이러고, 나머지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요? 신고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이들도 우선 지용자예요. 뭐 어디까지 우선 지용자냐라고 얘기하면은 일형당뇨가 있는 아이, 이 일형당뇨가 있는 아이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까지 방금 이야기한 우선 대상자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정신건강증진법이네요. 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게 이제 약칭으로 줄여서 정신건강증진법인데요. 자, 1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자의입원이 뭐야? 스스로 입원한 사람. 가장 좋은 바람직한 입원 방법.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게는 입원일 등의 한 날부터 3개월마다 퇴원 등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1번 뭐가 틀려? 3개월. 아니 2개월마다. 2개월마다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확인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보면 이제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2개월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최적의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지문이 아예 똑같네요. 자, 4번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에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은 허가예요. 자, 허가인데 또 이제 재밌는 허가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갔던 법인이 있었죠. 자, 법인이 어디에 가요? 시도지사에 가요. 시도지사. 법인은 시도지사에 가. 자,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증진법은 어디냐고 하면은 방금 봤던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의 허가. 자, 그리고 또 하나 허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입양. 자,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양하는 그 입양 시설들은 뭐하냐? 자기가 스스로 입양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 입양을 할 때 어디로 입양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국내만 할 거냐? 국외에 할 거냐?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할 거다라고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고요. 우리 이제 국외, 국내만 할 때는 시도지사, 국외까지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요 입양이죠. 그래서 입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허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정신건강증진법, 입양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은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법제에서 다른 것들은 좀 안 맞긴 하는데 법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잘 못 찾겠다. 뭐 이게 문제를 막 만들다 보면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서 지문이 좀 안 맞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보통 숫자가 정답입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숫자 찍어요. 숫자 또는 이런 거 허가, 신고, 인가 이런 것들을 찍으면 이 정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그리고 가장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가장 좋은 2번이 자의 2번. 그 다음에 동의 2번. 그 다음이 보호자의 2번이에요. 가장 안 좋은 게 응급 2번이죠. 응급 2번. 자, 이런 것들처럼 들어가게 되고, 보통 자의 2번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2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동의 2번은 동의를 받고, 보호자에 의한 동의를 받고 들어왔으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호자에 의한 2번은 보호자가 허락을 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처럼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모든 방법들이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자, 우리 다국어래요. 다문화의 다국어를 해줘야 되겠죠. 왜 다국어에 의한 제공 규정이 있는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 못하니까. 뭐 베트남에서 왔다 그럼 베트남어밖에 못하지 우리나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배울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을. 왜 그러냐면 나도 베트남어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의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교육을 위한 규정은 있지만 건강에 관한 관리를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교육에 대한 규정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자, 건강관리도 들어가죠. 왜? 그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면역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의한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기본계획은 5년. 기본계획은 5년이죠. 그래서 5년마다 장관들. 왜? 내 임기가 5년이니까. 내 임기가 5년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관장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렇죠. 다문화는 여가부죠. 여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자스민이었잖아요. 이자스민이라는 국회의원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져요. 2008년도에. 자, 이런 것들처럼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쉽게 하면 청소년, 여성, 가족, 양성평등, 요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족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건강가정 뭐 다 이런 거 들어가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청소년은 24세 이하예요. 24세. 그래서 그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24세, 아동만 나오면 18세 미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동과 청소년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내용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자, 가정폭력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가정폭력 방지예요. 자, 우리 가정폭력 방지 또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해자 보호해야 되겠죠.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 보호자를 해야 되는데, 자, 피해 보호자에는 외국인 시설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우리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일반,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외국인, 가정폭력이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시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외국인 시설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우리 폭력이죠, 폭력. 가정폭력하고 또 뭐가 있어요, 폭력은? 성폭력이 있죠. 성폭력은 시군구청장의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서 인가는 어린이집, 성폭력, 가정폭력이 인가예요. 그리고 지정은 노인시설. 여기서 말하는 노인시설, 노인 장기요양시설들 있죠. 요양원, 주간보호, 재가복지 이런 건 지정이고요. 또 지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매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방금 이야기했던 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가이긴 하지만 신고, 허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고하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3년마다. 자, 아보성교회 성가대는 노사장이 한다. 라고 얘기죠. 자, 가정폭력. 아보성교회 성가대는 그 성가대할 때 가가 이제 요 가죠. 가정폭력. 그래서 3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나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렇죠? 일부 보조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일부만 하진 않고 대다수를 보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는 주지 않지만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다. 그렇죠? 장애인, 외국인 다 있어요. 그래서 장기 단기냐, 일반 시설의 장기 단기냐,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사회복지법인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성폭력이네요. 자, 성폭력 방지. 아까도 가정폭력, 성폭력 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실태조사 3년, 그 다음에 시설 인가, 상담소는 신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왜냐면 성폭력을 당했어. 성폭력은 뭐예요? 폭력은요,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매매는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폭력은 합의가 아니잖아요. 일방이잖아요. 일방.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자는 일부 당한 거니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대 외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정답 2번이네요. 틀린 거.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상담소는 신고요. 상담소는 신고. 그래서 이제 시설은 인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 상담소는 그 이용시설이잖아요. 이용시설.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을 한다고 해서 그 방금 이야기했던 신고시설로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폭력 방지 시설들, 청소년, 뭐 장애인, 외국인, 뭐 이제 이런 시설들은 뭐예요? 다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담소는 신고예요. 자, 일반보호시설에는 입소기간이 1년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보호시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맞게끔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보호시설이 1년 8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18개월, 1년 6개월. 그래서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죠.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왜 내가 당했는데 내가 해고를 당해야 돼요? 진짜 그건 아닌 거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제 해고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해고당해서 가해자죠. 가해자가 잘려야지 이 피해자가 잘려서는 안 됩니다. 자, 5번 피해자 등은 보호 및 숙식 제공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은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의 업무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자, 보호시설의 업무예요. 보호하고 숙식 제공. 그게 이제 뭐 다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하는 업무이죠. 그래서 뭐 대신 뭐 나이가 있느냐, 외국인이냐, 아니면은 청소년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 피해 보호시설이 이런 사람들 대상에 따라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성매매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은 인가시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상담소, 요 상담소는 신고시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8번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선생님들이 연금 내용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어디서 또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긴 정책론에서 나오죠. 정책론에서도 똑같이 그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대처할 수 있어요. 뭐 보통 뭐 두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유사한 문제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이에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는 노장유일이잖아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뭐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렇게 이제 일시금이 있죠. 그래서 요 일시금으로 일시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노장유일입니다. 자, 그럼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같다. 자, 모두 같을 수가 없겠죠.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집니다. 4급은 일시급이에요. 일시금으로 이제 딱 줘버리고 1급, 2급, 3급만 그 연금으로 받죠. 그리고 1급, 2급만 그 1급, 2급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변환되는 게 1급, 2급만 되고요. 또 3급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족연금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1급만 100%, 2급은 80%, 3급은 60% 이렇게 이제 연금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받아야 될 연금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금 얼마 받아요 라고 했지만 장애가 생기면은 그 장애가 생긴 그 당시 60%, 80%, 1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연금액은 내가 가입했던 금액이죠. 내가 낸 거. 그럼 내가 낸 거는 그대로 받는 거고, 부양가족 연금액이라고 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몇 명이냐, 요게 이제 어떻게 수입이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기존에 내가 납부했던 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3번 유족연금을 받은 순서는, 자, 유족연금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제일 우선이고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그런 결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부터는 장애 등급 2등급입니다. 장애 2등급. 장애 2급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 2급. 없으면 받을 수가 없죠. 유족연금을. 그래서 이제 뭐 자녀 같은 경우는 24세 미만의 장애 등급 2등급이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자녀 부모는 받기가 어렵죠. 자,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분할연금은 5년 이상 혼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수급 그 흡연을 하고 있어야 돼요. 흡연이 아니죠. 자, 분할이니까 수급을 받아야죠. 흡연이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는데요. 이 수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받게 된 그때 어떻게 해요? 신청해야 되죠. 나 이 사람이 받은 연금 나눠주세요. 그거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거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연금은 방금 5년 이상 혼인하고 그 혼인한 사람이 수급권자가 딱 됐을 때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요가 시효돼요. 그래서 받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면은 그 신청하면은 그 산 만큼 만약에 5년을 살았다 그러면 급여액이 뭐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5년이니까 20년 넣었을 때 100만 원이니까 이 5년을 넣었다고 하면 얼마요? 50만 원, 25만 5천 원, 25만 원, 25만 원, 4분의 1이니까 25만 원. 거기에 반, 25만 원의 반이니까 12만 5천 원이네요.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50%딱 잘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년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안 되고요. 자녀가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입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먹고 살고 있었는데 못 먹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족연금이기 때문에 재혼하거나 그 죽은 사람과 관련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수급권도 모두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모두 같지 않아요. 모두 같은 게 아니라 급여액은 사람 장애 등급마다 등급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건강보험은 틀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고의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그쵸? 고의에 고의. 자, 뭐 이런 거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수술한 후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했는데 안 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고 있어.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따르지 아니한 때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된다. 그렇습니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든지 그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지 않아야 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뭐 대부분 우리는 잘 말을 듣죠.
자, 두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본인이 50을, 사용자가 30을,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자, 이 사립학교가 조금 특징이 조금 있죠.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만 3자 부담이에요. 자, 부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처음에 요게 있었대요. 국가가 이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학교를 만들 돈이 없으니까 학교법인들을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학교법인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만들고 뭐 대학교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설립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에 20%씩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자 부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20%씩 국가가 20%를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도 공무원 연금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자, 월별 보험료래요. 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뭐 쉽게 하면 급여, 그 다음에 재산, 가족 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료 점수와 그래서 점수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세대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렇죠. 우리 이제 부가 점수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얼마다 몇 점, 자동차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이 점수가 쭉 나와요. 이거 곱하기 200 몇십 원 딱 곱해가지고 요 금액이 뭐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액은 개인 단위로 선정한다. 아니요, 가족 단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가족 단위라고 하지만 세대 단위입니다. 세대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십시일반 건강보험료의 비용은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납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대 단위, 가족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 하는 거죠. 급여에 맞춰서 그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제도로 해서 가족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훨씬 조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평가는 대한 평가는 요양급여, 그러니까 요양은 병원에서 그 서비스를 줬대요. 근데 그 서비스가 적정한 서비스인지 뭐 과잉 진료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요 건강보험 심평원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얘네가 한 서비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심평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정말 이 진료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 건강보험 심평원의 업무입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 방식이다. 그렇죠? 우리 5대 보험, 5대 사회보험 있잖아요. 5대 사회보험 모두 다 강제식이죠. 우리 정책론 때 배웠잖아요. 뭐요? 우리 이제 보험에 대한 그 내용들은 뭘로 본다고요? 사회 보장성 조세다. 사회 보장성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 가입이 하는 거예요.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해서 갖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제 가입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우리 지역 가입자는 개인 단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고용보험이네요. 자, 고용보험법. 자, 우리 처음에 국민연금 나왔죠. 국민연금은 86년에 만들어지죠. 건강보험은 99년, 고용보험은 93년에 만들어져요. 자,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두 못 받아요. 그 지역가입자도 이제 이 자영업자도 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와 다르게 우리 모든 이 자영업자들이 모든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연장급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 맞았을 때 요 상황이 안 맞는다, 요게 잘못됐다 이럴 때 이제 연장해서 뭐 개인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 연장급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종류가 훈련 연장이 있었잖아요. 훈련 연장, 뭐 개별 연장, 특별 연장 이런 이 연장급여가 있는데 받지 못했고요. 또 뭘 못 받냐면 조기 재취업 수당도 있었죠. 이 조기 재취업 수당도 못 받습니다.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급여 그 실업급여를 할 때는 구직급여랑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직급여가 우리가 이게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실업급여 그 안에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랑 연장급여로 이루어져요. 또 그러나 구직급여만 받을 수 있고 연장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 촉진 수당에서 이제 조기 재취업이죠. 조기 재취업 수당하고 연장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받을 수 없어요. 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실업을 신고해야 알겠죠. 왜? 신고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기관하고 싸우고 뭐 난 안 해주네, 해줘라, 안 해주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서 그냥 고용공단에 가서 신청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신청하면 그래서 이제 조사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일용직 근로자. 자,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에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에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자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주 15시간 이하죠. 월 60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에 따라 주 15시간 더 일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안 내요. 고용보험 안 내줍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제가 고용보험을 안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7일간 뭐 하냐면 조사 기간이에요. 조사. 이게 이제 맞나,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거냐, 요것이 잘못된 건 아니냐,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막 찾는 기간이 7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왜 실업급여 안 주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그 기관 있잖아요. 우리 일했던 직장인 이야기도 들어봐야 건. 이 사람이 봤더니 뭐 때문에 그럼 공부한다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안 준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 보니 일주일을 대기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왜? 요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받고 내가 다시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그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자, 틀린 것 정답은 1번이네요. 자영업자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장급여랑 조기 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조기 재취업 수당은 그거잖아요. 우리 연장급여는 뭐 아까 이야기한 훈련, 개별, 특별 연장 이거라고 하면 훈련 받아서 2년까지 더 연장 받을 수 있는 거. 개별 연장은 개별적인 문제로 60일을 연장 받는 거. 특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60일 연장 받는 게 연장급여라면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내가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뭐야? 더 빨리 취업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을 1년간 그 기관에서 일을 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런 단어 들어오면 극단적인 거잖아요. 선택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틀린 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법에서는 극단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만 딱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문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 이런 단어들은 모두 틀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산업재해 63년에 만들어지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63년. 자,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 일할 때 다치는 거죠. 일할 때 다쳤을 때는 그것을 대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죠. 자, 그러면 63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보험법인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요양급여는 4일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또 같이 뭘 받아요? 휴업급여. 요양급여와의 친구는 휴업급여예요. 휴업급여.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도 같이 받습니다. 일당의 70%를 이 휴업급여로 받죠. 그러다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요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 뭐라고요? 아, 얘 이제 안 낫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병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 2년부터는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2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고. 자, 휴게시간이에요. 그 일하고 있는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에 있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안에서 화장실 간 이런 것도 다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넘어졌어. 뭔지 이럴 때는 그 업무상 사고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망을 말한대요. 자, 업무상 사고. 자, 업무상 사고인가요? 자, 이것은 사고가 아니죠. 업무상 재해입니다.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자, 이거는 업무상 재해예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냐? 근로자 행동으로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내용들 하고 있다가 다친 것들이에요. 다친 뭐 이제 이런 사고인데 업무상 사고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계약하다가 그 계약에 따른 행위를 하던 뭐 시설물 결합이나 관리 소홀로 다친다던가 행사 준비하거나 뭐 행사를 통해서 뭐 발생한 이런 것들이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상 재해는 방금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큰 틀을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업무상 재해죠.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겁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는 사고 자체고요. 재해는 사고 이후에 그 가입자의 상태예요. 상태. 부상이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만 보는 거예요. 사고만. 사고 그 자체만 보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만 보는 거지. 사고는 방금 이제 그 사고 자체를 보는 거고 재해는 사고 이후에 생긴 그 변화들 이게 이제 부상이냐 질병이냐 이런 것들을 재해로 보는 겁니다. 사고는 사고 자체, 재해는 사고 이후에 가입자의 변화 상태 이런 것들을 재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장애 보상연금 또는 진폐 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장애 보상연금, 진폐 보상연금 뭐 이런 연금들을 받고 있대요. 그러다가 수급권자가 사망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져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뭐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수급권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그렇죠. 산재랑 고용, 산재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또 건강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하고 산재를 운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사고는 사고 자체, 이 사고가 왜 났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는 사고 이후에 생긴 직장 직원이 변화 상태, 부상이냐 질병이냐 장애냐 또는 사망이냐 이런 것들이 업무상 재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07년이죠. 2007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요, 다른데 없어요.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어디만 있냐면 우리 일본의 개요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뭐 이제 요런 내용들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고 어디에 있는 거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내용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일본, 독일에만 있다.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보험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한다. 자,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건강보험하고 노인 장기는 건강보험공단 공단에서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산재랑 고용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없어요. 공단이 없고 건강보험공단 안에 요양과라고 해서 그 다른 과로 하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해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비스 받는 거 또는 뭐요? 장기요양 받는 거죠. 저기 어디 가서 주간보호센터 가서 장기요양을 받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가급여가 우선입니다. 자,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을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인데 이 특별현금급여에 가족요양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면 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현금급여 특히 재가급여랑 시설급여가 이제 가장 큰 거긴 하지만 이 방금처럼 이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족요양비, 그래서 가족 자체가 장기요양,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서비스를 주게 되면 가족요양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특례요양비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 특례요양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 요 세 가지가 특별현금급여에 포함되는 겁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유효기간이 만료됐네요.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만료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 장기요양의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이 2년부터입니다. 2년, 3년, 4년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 인지등급은 보통 이제 2년이고요. 3급, 4급이 대부분 이제 3년, 그 다음에 1, 2급이 이제 5년, 4년인데, 최소 1년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2년에서 4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처럼 내가 이제 장기요양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계속 요 서비스를 받으면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하는 거고, 내가 등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바꾸지 않고
그 정해진 기간이 2년인데 2년 끝났잖아요. 그래도 내가 계속 받고 싶어. 그러면 갱신 신청. 여기서 이제 그 장기 등급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같은 등급을 가지고 갱신을 해서 계속하는 갱신 신청이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예전보다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등급을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뭐요? 등급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변경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갱신이 만료돼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했을 때는 갱신 신청이지만 등급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은 등급이 변경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와야 돼요. 계획서라든지 그 인정서가 온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센터에서 공단에 대하고 이게 다 수습이 다 떨어진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장기요양보험공단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은 없고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국기법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기법 중요해요. 자,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틀렸죠? 국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국외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인데 어떤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죠. 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임신하거나 양육을 하던가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도 가능해요. 자,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월 똑같은 날에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누구한테? 직접. 어떻게? 현금으로. 무슨 얘기냐? 매월 정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수급자에게. 어떻게? 현금으로. 이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자,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다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급여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해 수급비가 21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작년보다 21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수급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조금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겠죠. 그래서 세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장기관이죠. 왜? 그거를 실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부족한 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맞는 거니까 기억이 틀렸죠. 니은디귿 리을이네요. 니은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의료급여법 01년도에 만들어져. 국기법은 99년도. 국기법은 99년에 만들어지고 의료급여는 01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 의료급여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이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에 이제 나와요. 수급자도 있고 의료급여자도 있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자 입양이 됐던 사람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받게 돼요. 교육지원비를 받는데 이 입양이 된 사람은 18세까지 뭐가 되면 이 의료급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서비스할 때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자, 일부 급여의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과 2종인데 1종은 무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무료입니다. 보험 혜택 못 받는 건 다 내야 되지만 2종은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1종과 2종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주 노동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된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이주 노동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의료 노동자들은 뭐가 될 수 있냐?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거지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주 노동자 중에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우리나라 혼인하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기법에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주 노동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간호, 이송, 수술, 처치, 예방, 재활 등이 있다. 그렇죠. 우리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의료급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내잖아요. 자부담. 건강보험에서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의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얼마 나오진 모르지만 이 금액을 시군구에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왜 모르냐라고 하면 자부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비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그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거지 부담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에서 나온 건 건강보험에서 나머지는 이제 시군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과 똑같이 상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의료급여증 서식은 1종, 2종 색깔 구분 없이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색깔이 있으면 낙인 찍혀요. 우리 건강보험증은 흰색인데 전양반은 노란색이고 빨간색이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색깔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뭘로 구분하냐? 숫자로 구분합니다. 숫자. 그 의료급여증을 열어보면요. 거기 안에 1종이면 1이라고 써있고 2종이면 2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그 아이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1, 2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이주 노동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5번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도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이 40% 어디요? 서울이죠, 서울. 뭐 이제 저 지방에 있는 군 이런 데를 이제 90%까지 국가가 부담해주고 그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하는 거죠. 시도가 요 나머지 금액 중에서 4에서 70%를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기초연금의 이의신청은 그 처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서면은 맞지만 며칠이에요? 무조건 90일. 그러니까 이 신청은 무조건 90일이에요. 어떤 법이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수급 희망자의 연금 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요. 가족이 할 수도 있어요. 가족,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아파가지고 누워 계실 수도 있잖아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아니죠. 70 수준. 70%, 100분의 70%가 되도록 움직이게 되는 거죠. 70%입니다. 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 체류기간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된다. 아니죠. 며칠이에요? 60일.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지됩니다. 또 정지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언제 있어요? 정지되는 경우. 해외 60일도 있지만 우리 뭐가 됐을 경우? 실종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징역을 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못 받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정지가 아니라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자,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뭐 못 받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사망한 경우,
죽었으니까 안 주겠죠. 마지막 소득 분위가 하위 70% 안에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실이 정지가 아니라 상실됩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와 받을 수 있는 경우, 못 받는 경우와 정지되는 경우도 조금 이제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지급하는 거 정답은 1번이네요.